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를 디폴트 값,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이게 기본값이니까 올 게 온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잘 받아들이는데 이게 내면 깊은 곳에 갈등이 없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어떤 해석이 되어져요?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다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상태를 기본, 인간관계의 디폴트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AI 시대의 갈등 심리학이 답하다의 저자 정성훈 작가입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조직 안에서 조직 갈등 관리와 관계, 변화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꾸준한 출간 활동을 통해서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과 심리학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저희 AI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보다 AI랑 소통하시는 분이 더 늘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변화한 시대 속에서 어떤 갈등들이 또 새롭게 생겼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AI와 대화 많이 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많이 격려해주고 또 막 부정적인 이야기 없고 그리고 답변도 굉장히 따뜻하고 하지만 사람과의 대화하고는 그래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는 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정서적으로 연결돼야 힘을 얻는 그런 심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문화와 AI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갈등들도 많아지고 있고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신저, 이메일 중심 소통으로 감정 오해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문자로만 오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통화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또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고 또 이게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사실 AI를 다루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들을 잘 다루는 사람, 못 다루는 사람들의 갈등들도 앞으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거기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소외감, 또 협업 갈등들, 온라인에서는 공격적이지만 오프라인 대화는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빠른 효율만 강조되며 인간적인 공감이 줄어드는 것들도 대표적인 이 시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는 기술도 중요한데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갈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직접 이런 갈등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게 카톡 이렇게 업무 같은 거나 누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딱 끝냈는데 이모티콘 보냈다, 공감 표시 눌렀다 이걸로 싸우는 케이스 참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일할 때 근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좀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라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보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은데 이제 그때그때 보내는 게 많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어려움이 꽤 많이 있었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요. 아까 이모티콘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도 성격상 항상 웃음 표시 붙이고 히읗히읗 붙이는 스타일인데 또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낼 때 혹시 그런 걸 놓치고 나면 이 사람이 너무 좀 차갑게 문자를 보지 않나 이런 마음의 염려가 커질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너무 그런 거 없이 오는 문자를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기분이 안 좋나? 이런 조금 에너지를 그런 관계적인 카톡 메시지들에게 쏟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갈등들도 한 번씩 경험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을까요? 어렵죠. 갈등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다. 이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들은 더는 그런 스트레스가 높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갈등이 있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있어. 이 상황 자체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심리를 분석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를 디폴트 값,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이게 기본값이니까 올 게 온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잘 받아들이는데 이게 내면 깊은 곳에 갈등이 없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어떤 해석이 되어져요?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다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상태를 기본, 인간관계의 디폴트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갈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신념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요. 갈등 중에서 신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도 듣고 싶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생각이 반복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크게 각인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쉽게 의식하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검사해 보면, 또 교육해 보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해보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가로놓기를 해보거든요. 가로놓기. 이 사람이 어떤 신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이 사람의 신념을 보는 거에 굉장히 적합한 가로놓기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이 가로예요. 나는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한번 가로놓기 해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정말 참기 힘들다.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 우리나라가 참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참아요. 아마 작가님도 참으면서 일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 넘어가자. 근데 속에서 겉으로 표현은 안 돼도 속에서 내가 진짜 저거는 못 참겠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다른 건 잘 참아지는데 왜 그건 잘 안 참아져요? 이게 내 신념을 건드려서 그래요. 이제 가로놓기 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정말 참기가 힘들다. 그럼 이걸 해보면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건 무례한 사람. 근데 이제 난 무례한 사람을 정말 참기 힘들다. 근데 이 무례하다는 게 사람마다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이것도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참기 힘들다. 그럼 이분은 뭐냐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 신념이 센 거예요. 이 신념이 세면 감히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이 신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잘 안 참아줘요. 근데 신념 밖에 있으면 지각했어. 뭐 무슨 일 있었나 보지. 근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그 신념 안에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신념이 있으면 지각 딱 하면 야 이건 우리들의 약속이잖아. 어떻게 이거 어기는데 이게 확 올라가요. 감정이. 이거는 뭐냐면 내 신념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신념이 100개씩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예, 핵심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놓기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나는 무례한 사람을 참기 힘들다. 근데 이 무례한 행동의 카테고리가 가지각색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무례함으로 들어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나를 안 봐. 그럼 이거를 무례하다고 해석을 해요. 그럼 이분의 신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딱 보면 이제 자기 신념이 건드려지잖아요. 탁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함도 종류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념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갈등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강박이 없어요. 강박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 좋죠. 그랬으면 좋겠다. 일종의 선호 바램이어야 돼요. 그게 갈등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갈등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강박이 돼 있어요. 머스트. 반드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야지. 머스트가 돼 있는 사람들은 갈등 관리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 신념이 내 강박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괄호 검사 TV에 한 번씩 나오면은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는 여기에 뭐라고 써볼까. 그래서 제가 저희 PD님 거랑 제 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혹시 저희 것도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예시로 해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다. 이해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참기가 힘들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정이다. 이건 누구 건가요? 저희 PD님 건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더럽다는 게 그냥 진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리가 지저분한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른데 단어만 보고 한번 가볼까요? 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이다. 여기서 나오는 신념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 이해라는 키워드는 이 사람이 어떤 신념을 봐요? 사람은 다르고 이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신념을 볼 수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참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회사 안에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는데 너무 못 참겠어. 근데 그분에게 좀 정리 좀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 책상인데 뭘 신경 써? 내 책상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내 옆 사람의 지저분함과 더러움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내 자리인데 당신이 왜 신경 써?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모르냐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옆 사람 책상이 지저분해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더러움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 내가 더러운 건데 당신이 왜 신경을 써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피디님이 이 더러움이 왜 이슈가 됐는지 꼭 묻고 싶어요. 예. 세 번째,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정이다. 자, 이제 이해, 더러움, 인정 이게 쫙 연결되는 건데 인정. 아마 이 피디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일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그러면 사람은 내가 한 만큼은 아니라도 최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인정해 주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분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는 걸 이 문장 완성 검사로 충분히 엿볼 수 있죠.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라고 썼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과한 분노를 참기 힘들다. 네.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적당한 거리감이다라고 썼어요. 자, 세 개 다 의미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 하나만 달아보죠. 자, 참기 힘든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과한 분노를 참기 힘들다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계시니까 작가님이 네. 가장 참기 힘든 걸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피디님은 더러움. 지금 작가님이 쓴 거랑 굉장히 결이 다르잖아요. 나는 왜 가장 참기 힘든 게 과한 분노일까요? 저도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해봤는데 이게 너무 길게 고민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한 걸 써보긴 했거든요. 이게 너무 융통성 없이 과하게 분노하고 한 번 화냈던 거에 3번, 4번씩 분노하는 그 감정의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마 과한 분노가 힘들다고 쓴 거 보면 막 큰 소리 나는 거 좀 힘들어 하시나요? 네, 저 그쵸. 큰 소리 나는 거 힘들고. 대중교통 소음이나 오토바이 소리도 되게 힘들어요. 그쵸. 그 정도면 내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다투는 걸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그쵸. 예. 이제 과한 분노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거기 안에는 아마 작가님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예, 웬만하면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작가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는 그것이 인간관계 아주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한 분노라는 건 작가님에게는 정말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기본적인 매너가 지켜지지 않는 것일 거예요. 예, 그 과한 분노. 예,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없는 사람. 예, 그래서 작가님의 인간관계 핵심 신념은 뭐냐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매너를 지키는 것. 네, 이런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내 신념이 건드려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런 신념을 볼 수 있네요. 이거 제가 되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문장 완성 검사 사실 저는 TV에서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혼숙녀 캠프나 아니면은 이웃은 상담소 그쪽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 흔한 아주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 또 다른 거를 알 수 있는 게 예시가 더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이 나를 아신다면 가로 딱 있어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걸 쓰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아신다면 나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당신이 나를 아신다면 나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이 나를 아신다면 당신이 진짜 나를 아신다면 나를 멀리 하실 거예요. 당신이 진짜 나를 아신다면 나를 욕할 거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큰 자기 비난과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가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쓸 수 있죠.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괄호 문장 완성 검사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나를 아신다면 당장 나를 떠나실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말을 쓸까? 예, 진짜 나를 경험하면 당장 나를 떠날 거다. 이건 얼마나 대인관계가 힘들까요? 그리고 자기 개방도 잘 안 할 거고요. 사람을 멀리 할 거고요. 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나를 잘 알면 알수록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아까 또 해석해 주셨던 저희 과한 분노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신념 차이, 성격 차이 이렇게 많이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갈등이 생기면 저 사람 성격 이상하다, 나랑 너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갈등의 상당수는 누가 나쁘다기보다 서로의 성향과 기준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빠른 결정,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두 사람 같이 일하면 진짜 많이 부딪히거든요. 왜냐면 신중함을 기준으로 높은 기준으로 두고 있으면 속도는 느려지죠. 근데 속도를 기준으로 높이 두면 시간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는 건 기준과 무엇이 더 중요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분의 대화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내 방식이 맞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해석하면 이게 꼼꼼하게 해야지 이 일은, 아니면 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을 안 되죠. 그래서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높은 기준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제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면 틀린 게 있어요. 지각하면 안 되고, 폭언,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이런 기준이 다른 거는, 이거는 진짜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이건 대화를 통해 조율을 해야 돼요. 예,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막 빨리 판단하고 서로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을 단순하게 보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 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이 두고 있는 기준점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이 탐색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격 차이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갈등 상황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자아 상태라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모습이 내재화되는 부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오빠 지금 아빠랑 똑같아 오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부모의 모습이 내재화가 돼요. 좋은 모습도 안 좋은 모습도. 그러니까 부모 같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부모자라는 게 있어요.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아주 그냥 되게 엄한 부모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무섭게. 근데 이제 엄한 부모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부모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공감 많이 하는 부모자가 있으면 또 회사에서도 그런 리더십이 나오고, 이런 부모자가 있어요. 엄한 부모, 또 하여튼 공감 많이 하는 부모, 이런 부모자가 내재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아이자가 있어요. 아이자. 애들의 특징이 뭔가요? 막 떼쓰잖아요. 이거 사줘, 이거 할래. 그래서 그런 아주 자유로운,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하는 아이자도 있고, 아이들 중에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늘 이렇게 주눅 들어 있잖아요. 숙제했어? 네, 할게요. 이렇게 아주 주눅 들어 있는 아이자도 있어요. 이런 게 자아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자라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처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할 때는 5개 중에 어떤 특징 자아가 많이 나타날까요? 어른자. 친구들 만나면 자유로운 아이자.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거랑 좀 주눅 들어 있고 너네가 하자는 거 내가 따라갈게. 이 두 가지 아이자 중에 어떤 아이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주눅 든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일할 때, 후배들을 대할 때 이렇게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부모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엄하게 나타나는 그런 엄한 부모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작게는 부모자, 아이자, 어른자지만 크게는 5개로 나뉘거든요. 엄한 부모, 공감하는 부모, 그 다음에 주눅 들었는 아이, 자유로운 아이, 그 다음에 그냥 기계 같은, 컴퓨터 같은 어른. 근데 사람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자아 상태가 되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회사 오면 늘 엄한 부모님의 자아가 막 활성화되면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른자, 그냥 기계같이 현실적인, 감정도 표현 잘 안 하고 일만 하는 그런 자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농담 많이 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러면서 아이 자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자아가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요. 예. 예를 들어 공감하는 부모자가 높은 사람은 엄한 부모자 보면 사람이 왜 이렇게 냉정하지? 이런 게 막 갈등으로 나타나고, 자유로운 아이자가 너무 센 그 주눅 들은 아이가 보면
쟤는 왜 이렇게 회사인데 아이처럼 굴지? 이런 내적인 갈등. 그리고 너무 어른자가 높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기계야 뭐야.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자아를 끄집어 쓰는 거,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자아 상태가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 그래서 이게 성격 말고도 이런 자아 상태에 따라서 갈등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제가 조직 같은 데 강의 가보면 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변해야 되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그냥 저 사람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그렇죠. 어딜 가든 네. 하나씩 있는. 두 번째는 조직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4명이서 빠듯하게 하던 일인데 1명이 육아휴직으로 빠져요. 그리고 1명이 또 병가를 냈어요. 그럼 4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면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빠진 2명의 일은 나머지 2명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일이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누가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력 보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구조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랑 전 봤는데 내가 문제여서 일어나는 갈등 분명히 있습니다. 4번째는 이제 조직에서 가장 많은 경우 해당되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 갈등. 그러니까 대화를 못해서 대화로 조율이 안 돼서 일어나는 갈등. 조직은 크게 이 4가지 영역의 이유로도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아 상태로 일어나는 갈등, 또 이런 4가지 영역의 갈등, 이게 또 성격과 함께 갈등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법칙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갈등은 해결보다 관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스트레스 해결 잘 안 해요. 스트레스 관리. 몸 관리 그렇지 몸 해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몸, 스트레스 갈등은 해결의 영역보다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담배 끊는 분들이 끊은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참는 거지 안 피려고. 모든 게 관리의 영역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갈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대화가 해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화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갈등 관리는 갈등 딱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스탑! 멈추고 think!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5개 도구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5개 도구가 뭐냐면 주장해야 될 때 있어요. 이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면 그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의견 내가 따라갈게요. 요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하죠. 이거 회피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은 것도 있어요. 2, 3일 뒤에. 그리고 4번째는 타협. A는 내가 할게, B는 너가 하세요. 요거 해야 되는 대화 있고, 마지막은 협력이라고 해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깊이 얘기해야 되는 갈등도 있어요. 요 5개를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요 능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갈등 관리 잘하는 건 유연함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맨날 주장만 하는 게 문제고요. 맨날 수용만 하는 게 문제인데 주장할 때 주장하고 수용할 때 수용하고 요거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 진짜 인간관계 대가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의외였던 게 회피였어요. 요즘 회피형 나쁘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갈등 회피하는 게 되게 나쁜 방법인 줄 알았는데 적정히 회피하는 건 또 스킬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회피는 뭐냐면 영원한 회피가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면 격리해야겠죠. 근데 이 회피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 회피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해도 안 통하는 사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얘기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특히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감정이 내려가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낫거든요. 일시적 회피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그런 용도로 잘 써야죠.